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살다 살다 별일을 다 겪어봅니다. 제 나이 40대에 이혼녀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뿐더러 이런 추잡한 일이 저에게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속 터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짠하게 들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풀어놓지 않으면 제 명예 못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참으로 지긋지긋하고 벗어나고 싶기만 했던 생활인데 막상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아이처럼 살게 되네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쯤 6살 연상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고향은 경북 상주였고 가부장적인 남편네 집에서 그러니까 시댁에서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으며 고생고생하며 신혼살림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때까지 제대로 된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곶감 농사를 하는 시댁에서 호되게 혼이 나면서 일을 도우며 살고 있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줄줄이 낙방만 하던 취업이 드디어 성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간다는 설렘보다 드디어 시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마음에 하루하루 손을 꼽아 서울로 상경하는 날을 기다렸죠. 시모는 끝까지 서울에 가면 고생한다고 이 동네에서 먹고 살 일을 찾아야지 서울에 가느냐고 남편을 뜯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서울에 간다는 사실 자체가 성공을 했다는 증명이기도 했기에 남편은 그 손을 뿌리치고 저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상주 촌년이 서울의 빌딩 숲을 보고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서울에 오니 시집살이 시키던 시모가 없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마음의 안정이 빠르게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또 하필이면 친정 부모 없이 자란 천의 고아였거든요. 제가 어릴 때 두 분 모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동네 사람들이 저를 품앗이하듯 키워주셨는데 모두들 저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을 해주셨어요. 저는 마을 주민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한겨울에 추위에 얼어 죽었거나 배가 골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마을에 온갖 자비를 하면서 밥을 얻어먹었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과 결혼한다고 시댁을 방문하여 인사를 드렸을 때 시모는 밥주걱을 저에게 던지시기도 했었습니다. 어디 만날 여자가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업어 키운 계집애를 데리고 오냐고 부모 목숨 뺏어간 계집애라고 재수없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박박 우겨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취업이 되지 않아서 2년 동안 시댁에 얹혀 살아야 했죠. 그 인연이 정말 저에게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지옥의 기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시집살이를 이렇게까지 시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저희 시모는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주가 또 곶감이 워낙 유명한 곳이지 않겠습니까? 시댁이 꽤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터넷에 상표만 쳐도 줄줄이 고급 곶감으로 나오는 그런 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 곶감을 제 손으로 일일이 말리고 털어내고 엮고 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그거야 뭐 잡노동이기도 했고 밥을 얻어먹기 위해 다른 집에서도 했던 일이기에 익숙하긴 했던 터라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손끝에 있는 감각이 다 사라질 정도로 쓰라리고 아프거든요. 그런 와중에 식사를 차려야 하니까 주방에서 밥을 짓고 있으면 일부러 보일러를 꺼두시는 게 우리 시모였습니다. 찬물만 쓰라고 하는데 손끝에 찬물이 닿으면 정말 악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치졸하게 저를 괴롭히셨던 거죠. 제가 그 2년 동안
살이 쭉 내려서 볼품이 없을 정도로 마르기도 했답니다. 오죽하면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그 집 시집살이가 얼마나 심하면 우리 끝순이 살이 다 빠져서 시체 같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 제 이름이 끝순이는 아니지만 동네 품앗이를 하며 자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네 분들은 애칭처럼 저를 모두 끝순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집안의 막내딸이다 하시면서요. 동네 분들이 전부 제 어머니이자 아버지셨죠. 아무튼 서울에 상경을 하고 나니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길을 가다 마주치는 사람들이 전부 연예인 같고 모델 같고 그랬습니다. 하나같이 세련되고 화장도 어쩜 저리 잘하는지 저 같은 촌년은 꿈에도 못 꿀 정도더라고요. 남편은 서울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상주에 있는 시모의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봐야 어마어마한 서울 물가에 기가 죽어 저희는 혀를 내두르면서 지내야 했죠. 그나마 시댁에서 저희가 상경할 때 집을 구할 돈을 빌려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거마저 없었더라면 정말로 지하 단칸방에서 집을 구할 돈을 언제쯤 모으려나 하면서 손가락만 빨면서 지냈을지도 몰라요. 시댁이 곶감 장사를 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모는 그만큼 저를 부려먹긴 했지만요.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저희한테 주택 전세를 얻을 만큼은 빌려주었죠. 그 돈을 담보로 저는 또 어마어마하게 시댁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곶감 철이 아닐 때에도 무슨 일만 생기면 5시간 거리인 상주로 저를 몇 번이나 부르셨습니다. 한 달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정말 하루 걸러 상주에 내려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꽃감을 말릴 철이 오면 내려가서 일을 도와야 했기에 새벽같이 버스를 타고 상주로 내려갔고 시모가 만족할 때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서울에서 일을 해야 했기에 남편만 서울집에 덜렁 두고 가야 하는 일도 많았죠. 그러던 도중 저의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에 미열도 있고 속이 메스꺼리고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산부인과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날 남편의 손을 잡고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는 시댁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시모가 저에게 당장 상주로 내려오라고 말을 하셨고 저는 마음을 졸이며 상주에 남편과 내려갔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잠시 일을 좀 보고 올 테니 집에 있으라고 했고 저는 시모를 따라 나섰죠. 시모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점집이었습니다. 저는 왜 점집에 왔는지 이유를 몰라 시모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여기가 아주 용한 점집이라면서 군소리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하시더군요. 점쟁이 앞에 저를 떡하니 앉히시더니 시모가 아들이요 딸이요 하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점쟁이가 인상을 팍 쓰면서 시모한테 당신 집에는 아들 기운이 없어? 라고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모가 갑자기 일어나라며 제 딸을 질질 끌고는 상주에 있는 작은 산부인과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여기 애도 떼주지? 하는데 정말 제 온몸의 피가 차게 식는 듯 했어요. 아직 성별도 나오지 않은 작은 점 같은 아이를, 딸인지 아들인지 모를 아이를 어떻게 점쟁이 말만 듣고 그럴 수 있는지요. 시모가 병원 접수처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놀래서 뛰어내려갔습니다. 시모가 뒤에서 거기 서라고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섰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신발이 한 짝 벗겨진 것도 모른 채로 내달려 공중전화 앞에 섰고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시모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받자마자 시모한테 이끌려 동네 산부인과에 갔는데 아들 아닌 것 같다는 점쟁이 말에 수술을 시키려 했다고 두서없이 말을 막 뱉었어요. 남편도 놀래서 제가 도망친 공중전화 앞으로 달려왔고 분노에 휩싸인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모가 마땅치 않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차고 있더라고요. 그 용한 점쟁이가 우리 집에는 아들 기운이 없다는데 계집이 나와서 어디다 쓸 거냐고 삿대질을 막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어디 그런 사기꾼의 말을 듣고 아직 전밖에 되지 않은 아이한테 나쁜 짓을 하려더냐고 같이 성을 냈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밖에서라도 아들을 낳아오라고 대는 이어야 하지 않겠냐고 자기 할 말만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산모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도 말라고 하셨고 저는 그제야 한쪽 발이 맨발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달리다가 긁힌 건지 발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발을 보는데 너무나도 제 처지가 어떤지 느껴졌어요. 시모는 자기한테 성을 내는 아들에게 실망했다며 아들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고 가슴을 막 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는데 왜 우리한테 아들 낳아오라고 타령을 하냐면서 서울 가겠다고 했습니다. 표독스럽게 저를 바라보던 시모는 여우 같은 년이 우리 아들을 홀려놨다고 저랑 함께 막 달려오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공포스러웠습니다. 시모가 달려오는데 정말 눈을 뒤집으면서 달려오시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왜 이러시냐며 시모를 내동댕이 쳤고 엉덩방아를 찌른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하고 시모는 저한테 애를 당장 지우라고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 딸에게 쓸 수 없다고 소리치셨죠. 결국 남편은 시모에게 사과하기 전에도 전화도 하지 말고 찾지도 말라고 하고는 저를 끌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아직 판판한 제 배를 만지며 울더라고요. 이제 시댁에 오지 말라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죽어도 오지 말라고요. 그 뒤로 저는 서울에서 지내면서 어떻게든 시모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곶감 농장의 일이 바빴던 터라 시모가 서울에 올라올 수 있는 날이 없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다고나 할까요? 임신 5개월쯤 되었을 때 병원에서 넌지시 아이의 내복은 파란색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네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무당이 정말 사기꾼이었는지 아들 기운이 없다더니 떡하니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던 거죠. 혹여라도 그날 도망을 치지 못해서 수술대 위에 올랐더라면 우리 떡두꺼비 같은 아들은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아들을 무사히 낳았고 병실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에 눈을 뜨니 시모가 저를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순간 어찌나 놀랐는지 입에서 악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시모가 겸연쩍어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그래, 고생했다. 아들 낳았으니까 할 일 다 했다. 하시면서 제 손을 잡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도 변환이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저도 말이 곱게 나오지 않았기에 시모한테 어머님이 애 지우라고 할 때 지웠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하니까 시모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더라고요. 진짜 치매 검사라도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자연분만이었지만 꽤 난산을 겪었던 터라 다른 산모보다 이틀을 더 입원해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와서도 시모가 상주에 내려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남편을 낳았을 때 엄청나게 힘들었었다면서 너는 애도 잘 낳는다 하시며 본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진통이 꽤 길었고 아이가 중간에 걸려서 나오지 않아 엄청 힘들게 애를 낳았었는데 시모가
제 노력은 몰라주고 그런 말을 해서 속이 상했죠.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시모는 늦은 나이에 겨우겨우 시부와 결혼을 했고 아이가 바로 들어서지 않아서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번의 유산을 했고 3번째에서야 겨우겨우 남편을 낳을 수 있었는데 그때가 이미 30대 중반을 넘겨버린 나이여서 시댁에서 엄청난 구박을 받았다고 했어요. 겨우겨우 아들을 낳았으니 목숨 유지하고 살았지 딸을 낳았으면 쫓겨났을 거라고 훌쩍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나 시모나 둘 다 여자 아닌가요? 그냥 그 이야기 자체가 제가 딸을 낳았더라면 널 내쫓았을 거야 하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었지만 본인 말만 하시는 시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조리원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던 시절은 아니었기에 집에서 몸조리를 해야 했습니다. 시모가 상주에 내려갈 생각을 도통 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시모와 함께 몸조리를 해야만 했어요. 오유 양이 많아서 전몸살이 땅땅하게 뭉쳐 걸릴 때에 풀어줄 생각은 않고 저한테 잔소리만 하시던 시모. 도무지 누가 누굴 도와주러 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다가 모유 수유를 할 때마다 자꾸 빤히 보시는데 너무 부끄럽고 부담스럽더라고요. 자기 앞에서 모유 수유를 하라고 우리 손자가 잘 빨아먹는 걸 봐야겠다면서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너무 싫었어요. 제가 시모랑 목욕탕도 한번 가본 적 없는 사이거든요. 상주로 내려갈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자꾸 저를 힘들게만 하시니까 결국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부담스럽게 하고 사사건건 집안일로 트집을 잡아서 도무지 몸조리를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오죽 손자가 보고 싶으면 그런 눈치를 주는데도 여기 붙어 있겠냐고요. 제 편을 들어주겠다던 남편은 아들을 낳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태세를 바꾸더군요. 몸조리 해야지 하시면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는 시모 덕에 제가 먹을 미역국도 제가 끓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모가 그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미역국을 끓이니 고기를 넉넉하게 넣어야 아범이 좋아하는데 이런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8시 정도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미 일찍 저녁을 먹고 애를 재우고 있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아무래도 신생아니까 자주 먹고 자주 자고 저도 아이랑 같이 틈틈이 자야 하니까요. 남편이 오는 시간이면 잠에 들 시간인데 그때부터 집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아주 솔솔 풍기기 시작합니다. 신모가 남편 준다고 그때부터 부지런히 저녁상을 차리는 냄새였죠. 저는 몸조리 해야 된다고 내내 미역국만 먹이시고 그나마 그 미역국도 제가 끓인 거고요. 남편은 바깥일하고 왔으니 몸보신 든든하게 해야 된다면서 갈비찜에 꽃게탕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뭘 먹으면서 버티는지 모르니까 엄마 손맛이 최고라면서 신나서 어쩔 줄 모르고요. 시모가 또 오죽 남편 입맛을 잘 알겠습니까? 허구한 날 애가 울든 말든 시장 가서 장을 봐오는데 진짜 너무 서럽더라고요. 우는 아이 달래느라 저는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면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애가 새벽 내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앓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를 때라 그저 아이가 잠투정을 한다고 생각했죠. 동네가 떠나가라 얼굴이 새빨갛게 변할 정도로 자지러지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시모가 갑자기 부부 침실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리 애가 운다고 해도 그렇지. 부부가 사용하는 침실을 노크도 없이 야밤에 벌컥 열고 들어온다는 게 상상이나 가시나요? 그러더니 저보고 성질을 확 내면서 애를 안고 나가라는 겁니다. 제가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남편 잠 못 잔다고 나가래요.
주섬주섬 애를 포대기에 업고 나오니까 거실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시모 본인이 남편이 아기 때 울면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동네를 몇 바퀴 돌았다면서 저보고 나가래요.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모기도 많고 할 텐데 어딜 나가냐고 했더니 저한테 그럼 우리 아들 잠도 못 자고 출근하라는 게야? 난리가 났더라고요. 결국 저는 애만 덜렁 안고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애를 재우기 위해 동네를 세 바퀴나 돌았습니다. 그 뒤로는 애가 밤에 울기만 하면 저보고 나가서 애 달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저는 잠을 언제쯤이나 잘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몸조리도 못하고 동네 돌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니까 결국 제 몸이 망가져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딱 떴는데 시모가 혀를 끌끌 차면서 이제는 또 몸이 허약해서 문제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둘째는 언제 가지고 언제 낳을 거냐고 돈 잡아먹는 귀신이 붙은 게 틀림없다 하시더군요.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하루에 돈이 얼마가 깨지는지 알고는 있냐면서 저 때문에 남편만 고생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너무 서러웠습니다. 제가 엉엉 울고 있자 의사가 들어오더니 안 그래도 쓰러진 사람인데 자꾸 울면 탈수 온다고 물 많이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영양분을 골고루 많이 섭취하셔야 되는데 영양분이 모자라대요. 현대 사회에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실려오는 사람이 몇 없다고 잠도 못 자고 지금 몸이 말이 아닌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멀찍이 있는 제 남편한테 육아도 도와주시고 몸조리도 도와주셔야지요 하더라고요. 생판 남인 의사 선생님도 제 편을 들어주는데 진짜 너무 서러우니까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거기서 뭘 하는 줄 아세요? 고기 반찬을 그리 먹는데 왜 영양실조가 오지? 하더이다. 악에 바친 제가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고기 반찬 어머님이 넣어놔 주지 나는 미역국만 먹었다고. 당신이 미역국 안 먹는 거 알자마자 미역국에 고기 조각도 못 넣게 한다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모가 저한테 미친 개야?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고기 많이 드세요 하더라고요. 그날 수액을 다 맞고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시모가 보이질 않더군요. 어머님 어디 갔냐 물어보니 상주로 내려가셨다고 남편 보기 부끄러워서 도망을 가신 겁니다. 그 뒤로는 남편이 의사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고기 사 먹으라고 돈을 막 쥐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원 없이 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아들이 100일쯤 지나니까 육아도 할만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누가 제일 보고 싶었는지 아세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아니고 자기 자식도 아닌데 저를 챙겨주시고 키워주셨던 상주 사람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끝순이 끝순이 하면서 저를 정말 막내처럼 챙겨주셨던 그 어르신들이요.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이렇게 찾아오는 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루 종일 쳇바퀴 돌듯이 아이가 일어나면 분유를 먹이고 눈 맞추고 놀아주다가 또 분유를 먹이고 울면 달래주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남편은 바빠서 주말에도 출근하기 일쑤였고 바깥 바람을 제대로 쐬지 못하니 너무 답답했어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뭐합니까? 돈을 쓸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아이가 태어난 지 5개월이 지났을 무렵 시댁에서 어김없이 저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겸사겸사 애도 보고 싶고 제가 할 일이 있으니까 상주에 애 데리고 내려오라고 하시더군요. 꽃감 시기가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남편 보고 같이 가주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일이 바빠서 도무지 같이 갈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혼자 갔다 오라고 하더군요. 저만 홀로 갓난아이를 업고 짐을 싸서 5시간을 버스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상주에 도착을 하고 나니 시모가 바로 애부터 빼앗아 들고는 저에게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시모는 손자를 보느라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굴었고 저는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배고플 시간이 되어 분유를 주러 갔는데
시모가 곶감의 속을 숟가락으로 살살 긁어서 아이에게 먹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도 없는 아이한테 아직 이유식도 시작하지 않은 아이에게 곶감을 주다니.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어머님 하고 소리를 지르자 시모가 무슨 유난을 그리 떠냐고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속만 살살 긁어서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유식 시작도 안 한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그걸 주시냐고 했죠. 그러니까 시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트집을 잡더니 우리 남편도 어릴 때 다 곶감 먹고 컸다고 성을 내시더라고요. 애 보는 거에 참견할 시간 있으면 곶감 하나 더 엮고 오라고요. 평소에 조용한 시모의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니 상주 사람들이 끝순이가 동네에 왔나 보다 싶어서 시모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이가 누굴 닮았나 궁금하기도 했다며 하나같이 저한테 우리 끝순이 고생했다고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싶어서 오셨다더니 용돈도 한아름 준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을 때 고생했을 텐데 이제야 용돈도 준다면서요. 우리 시모한테도 못 받아본 돈이라 너무 소중해서 감사하다 인사드리고 가슴팍에 넣어놨는데 시모가 그 돈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제가 받은 건데요. 하니 우리 손주 낳아서 받은 돈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 돈 내놓으래요. 우리 시모 진짜 부자거든요. 시부 돌아가시고 모든 사업장 시모가 받아둔 터라 진짜 알짜배기 부자란 말이에요. 이 곶감 농장 나중에 다 손자 거 될 거라면서 그러니 손자한테 들어오는 돈은 자기가 챙기는 게 맞는다며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결국에는 제가 돈 가지고 있으면 땀만 먹고 도망갈까봐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옆에서 우리 아들 귀엽다고 보고 있던 동네 아줌마가 시모한테 삿대질을 막 하더라고요. 뺏을 게 없어서 끝순이한테 준 용돈을 뺐냐고 할머니 성격 고약하다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시모가 또 씩씩거리면서 자네는 뭔데 집안일에 참견이냐고 성질을 버럭 내시대요. 그렇게 한 일주일 있다가 서울에 돌아오니 그 사이에 잘 쉰 건지 남편 때깔이 곱더라고요.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오자마자 저한테 해장국 좀 끓여달라고 하길래 해장국을 끓여줬어요. 결혼 전에는 저 없으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통에 결혼까지 했건만 애 낳고 나니까 제가 날개옷 잃은 선녀같이 느껴지나 봐요. 제가 시댁에서 당하는 일들은 하나도 신경 써주지 않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인 줄 알고 살더라고요. 그렇게 겨울이면 상주에 내려가서 일을 하고 애는 쑥쑥 자라나고 몇 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를 낳은 게 겨우 20대 중반이었는데 벌써 40대를 넘긴 나이가 된 거죠. 우리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고 서울 애들 사이에서 공부도 곧잘 따라가 중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꼬부랑 글씨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데 우리 아들은 저한테 차근차근 설명도 참 잘해주더라고요. 나중에 선생님 되는 게 꿈이라면서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예쁜지. 아들이지만 참 순수하고 얌전한 놈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죠. 바로 평생 동안 저를 괴롭히고 정정하게 살 것 같았던 우리 시모가 풍으로 쓰러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거동도 제대로 못하시는 바람에 집에서 수발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졌어요. 아들은 중학생이고 남편은 직장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저 또한 집안일을 챙겨야 하는 입장으로 시모 옆에 내내 붙어 있을 수가 없었기에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성격이 어찌나 괴팍한지 다들 대충 아시잖아요. 간병인들이 도무지 버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모가 사사건건 입만 살아서 트집을 잡아대고 욕을 해대고 하니까 간병인들이 도망을 간 거예요. 한 달 동안에만 3명의 간병인이 도망을 가게 되면서 결국 남편은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애는 공부를 해야 하고 자기는 일을 해야 하니
집에서 그나마 시간이 남는 저보고 수발을 들어달라고요. 이게 사실 부탁인지 명령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이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결국 제가 짐을 싸서 상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언제 올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상주행이었죠. 제가 내려가니까 누워서 꼼짝 못 하시던 시모가 잘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간병인들이 어찌나 하는 일이 없던지 속이 답답할 지경이었다면서 일은 우리 며느리가 잘하지 하시는데 무섭더라고요.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널 부려먹을 거다 하는 경고같이 느껴졌어요. 순간 신혼 2년 동안 시집살이를 했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대요. 그렇게 옆에서 병수발을 들면서 시모가 거동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시모를 끌어안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화내는 기력도 예전만치 못한지 저한테 잔소리도 하도 줄이시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수그러들기까지 꽤 시간이 흐르긴 했죠. 간병하겠다고 내려간 첫날 오줌 누는 요강을 제때 비우지 않았다고 그 요강을 저한테 던지셨거든요. 안에 가득 차 있던 소변을 뒤집어 썼을 때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시모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저 밥도 안 하고요. 요강도 비우지 않을 거라고요. 아예 서울로 가서 나몰라라 하고 지낼 겁니다. 했더니 깨갱 하시더군요. 제가 정말 짐부터 싸고 아무것도 하지 않자 저한테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그 뒤부터는 시모의 재활을 위해 힘을 썼죠. 그나마 남편이 돈을 꼬박꼬박 보내주어서 읍내에 있는 정형외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마사지도 해드리고 거동을 도와주는 보조기구도 샀어요. 하지만 시모를 돌보는 일만 저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모 농장의 규모가 꽤 컸거든요. 곶감 사업장도 큰 업체였고요. 그 관리가 전부 제 몫이 되고 만 거죠. 시모가 움직일 수 없으니 제가 매일같이 출근을 해서 농장을 한두 시간 돌봐야 했습니다. 시모가 낮잠을 자는 틈에는 공장 시차를 가고 시모가 깨어있을 때는 식사도 차려야지, 씻겨드려야지, 운동도 해야지. 엄청 바빴습니다. 얼마나 깔끔을 떠는 분이신지 하루에 한 번 씻지 못하면 혓바늘이 돋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시모가 목욕하는 것만 옆에서 도와드렸는데 결국에는 저도 온몸에 물을 뒤집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모랑 같이 씻게 되었죠. 정정할 때는 목욕탕 한 번 같이 가본 적 없는 사이였지만 늙어서 하게 되네요. 시모 등도 빡빡 밀어드리고 씻고 나서 머리도 정갈하게 정리해드리고 스킨 로션도 다 발라드리고요. 거동을 조금씩 하게 되긴 했지만 화장실이 급할 때는 제가 똥오줌도 다 받아드리고 했어요. 식사를 하실 때도 손을 자꾸 떠시니까 제가 먹여드리게 되었고요. 그렇게 3개월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시모와 둘이 상주에서 지내게 되니까 서울에 있는 남편이랑 아들이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받는 겁니다. 잘 지내냐고 물어보니까 애가 기가 팍 죽은 목소리로 응 하고 대답을 하는데 서글펐어요. 밥은 잘 챙겨 먹는 거냐고 엄마가 주말에 한번 올라가겠다고 하니 제가 보고 싶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시모에게 이야기를 했죠. 주말에 서울에 좀 다녀올게요 하니까 제가 없으면 불안한 시모가 손자를 상주로 오게 하면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혹시 주말에 상주로 내려올 생각 있냐고 물어보니까 냉큼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사랑, 손자 사랑이 대단한 우리 시모는 우리 아들이 내려오자마자 신이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아들한테 어디 숨겨놨던 돈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지시 아범은 왜 안 내려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들이 아빠 바쁘대요. 저만 다녀오랬어요 하는데 시모 얼굴에 실망이 가득하더라고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니까 더 서운하고 그랬겠죠.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 하나도 없나 하시는데
제 마음이 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아들이 올라가니까 시모가 너무나도 적적해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주말에 상주 좀 와. 어머님이 보고 싶으신가 봐. 하니까 남편이 저한테 자기는 뭐 서울에서 놀고 있는 줄 아냐면서 바쁘다고 아무 때나 전화하지 말래요. 그러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황당해서 하고 있는데 시모가 아범이니? 하시대요. 그래서 아니에요, 친구예요. 했습니다. 시모가 넌지시 아범이 참 못됐어. 어찌 제 어미가 아픈데 한 번을 안 오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어머님, 제가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었죠. 하니까 시모가 갑자기 눈물을 훔치시는 겁니다. 아니다, 얘야. 내가 못됐지. 허구한 날 찬물에 설거지 시키고 시집살이 시키고 그때는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너랑 결혼하나 했다. 내가 우리 손주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할 뻔했고 이 늙은이가 이제 와서 벌 받는갑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모가 저한테 자기 죽으면 그래도 곶감 손질도 다 할 줄 알고 공장 굴러가는 법도 알고 있으니 사업체를 물려받으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애는 서울에서 공부시킨다 해도 저는 여기 내려와서 가업 이어나가면 돈 걱정은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옛날에는 다 제가 싫고 미워서 그런 잡일들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곶감 엮는 것부터 고르는 법 하나하나 시모가 저를 붙잡고 알려주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다 나중에 저에게 이 사업체를 물려주기 위해서 알려주셨던 거였어요. 그렇게 시모랑 부대끼며 산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저와 시모는 정말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들도 주말이면 상주에 내려와서 지냈고요. 그러면 제가 또 반찬 같은 걸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곤 했어요. 우리 아들 잘 먹고 잘 컸으면 좋겠어서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자기도 상주에 내려와서 살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서울에서 공부해야지 여기는 학교도 없으니까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서울이 싫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아무 일 없다고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은 또 그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아들이 자는 사이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이라 남편이 자고 있나 싶긴 했지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2번, 3번, 4번 전화하는데 계속 받지 않으니까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11번째 드디어 전화를 받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왜 자꾸 전화를 하고 그래? 그렇게요. 저는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뭐 하고 있었냐고,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길래 자꾸 상주에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놈이 상주에 있는데 왜 자기한테 물어보냐고, 서울이 싫은가 보지, 상주에서 살라고 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은 꼬박꼬박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상주에서 지내라고 하는데 순간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이놈이 바람이라도 났나? 왜 자꾸 나랑 아들을 상주에서 못 올라오게 하려는 걸까 싶고요. 자꾸 전화도 피하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전화기 앞에서 멍하니 있었는데 뒤에서 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범이 바람이 났다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분명 우리 시모가 자고 있는 걸 확인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거든요. 한 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깊게 잠을 자는 시모라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시모가 9시면 잠자리에 드시거든요. 시간이 11시가 훌쩍 넘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말을 거시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람이라뇨. 에이, 설마요 어머님. 아범이라면 계집질을 하고도 남지. 지 아비가 그러다가 일찍 죽은 거 아니여. 그 피가 어디 가겠어? 망할 놈의 새끼.
돌 맞아도 싼 새끼 같으니라고. 시모가 남편 욕을 하는 걸 생전 처음 본지라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당장 내일 아침 첫 차를 타고 서울에 가서 그놈을 족치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놀라서 네? 하고 물어보니까 하루 정도는 옆집 윤씨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터미널로 가서 서울에 갔다 오라고 하셨어요. 가서 바람이 난 게 맞으면 발로 차주고 오해가 있는 거라면 다 풀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윤씨네 아주머니에게 길어야 이틀이라고 시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후 아들과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아들에게 혹시 너네 아빠 바람났냐고 물어보니까 아들 눈동자에 지진이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바람난 지 꽤 됐더라고요. 제가 상주를 오고 가고 할 때부터 그런 낌새가 있었던 거예요. 한 번 오면 며칠을 여기서 머물렀으니까요. 그 사이에 집 밖에서 자고 여자를 만나고 했던 거죠. 아예 제가 상주로 내려온 이후에는 집까지 여자를 들이더랍디다. 아들이 미쳤냐고 하니까 아들한테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고 했대요. 저희가 올라간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일요일까지 있을 거라고 남편은 알고 있을 테니까 분명히 집을 차지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벌컥 열었어요. 현관에 난생 처음 보는 하일이 있더라고요. 냅다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안방 침대에서 둘이 누워 자고 있더라고요. 방안 가득 술 냄새가 진동하고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시리게 찬물을 바가지에 담아 자고 있는 그 두 년놈들을 향해 뿌렸습니다. 둘 다 혼비백산에서 일어나는데 제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저승사자 본 사람처럼 놀라더군요. 이 미친 것들이 당당하게 바람을 우리 집 안방에서 피네? 아들, 증거 남겨. 제 말에 아들이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남편이 이게 무슨 짓이야? 하면서 저한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도대체 제가 왜 나가야 하는 건지, 불륜을 저지르고도 저리 뻔뻔할 수가 있나요? 차라리 잘 됐네. 이참에 이혼하자. 안 그래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내 새 여자가 임신을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깔끔하게 갈라서 자고. 알겠어? 네가 낳은 아들은 내가 포기해 줄 테니까 둘이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어. 저한테 너네 둘이서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냐마는 이러면서 나가라는데 진짜 바보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길로 아들과 저는 짐을 싸서 상주로 내려왔습니다. 시무를 보자마자 무슨 정신인지 엉엉 눈물이 나더라고요. 상간녀가 있더라. 그 여자가 임신을 했더라. 나한테 이혼하자더라 했어요. 시모가 한숨을 푹 쉬더니 저한테 이혼해라 하시더라고요. 돈은 넉넉하게 줄 테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서울 가서 살아 하시는데 제가 가면 시모는 누가 돌보냐고 그 여자가 와서 수발될 것 같냐고 했죠. 그러더니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다음 주에 그 여자 데리고 한번 와봐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시모가 또 어딘가에 전화를 하더니 지금 당장 와주소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시내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시모가 유언장을 좀 쓰고 싶은데 증여도 가능하죠? 하시는데 저랑 아들은 무슨 상황인지 몰라 가만히 있었죠. 내가 이 집이랑 곡감 농장을 전부 우리 며느리한테 주고 싶은데 며느리한테 줬다간 아들한테 뺏길 수도 있소? 그러니 변호사님이 제가 먼저 사망을 하게 되거나 소송을 걸게 되면 그럴 수 있다고 하시면서 손자에게 증여를 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아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죠. 그러면 증여세를 내가 내더라도 우리 손자한테 증여합시다.
세금 문제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어디로 내야 하는지만 알려줍소. 그러더니 시모가 우리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가, 이거 니 다 주마. 절대로 너희 아비한테 뺏기지 말고 단단히 들고 있어. 그렇게 일주일 동안 어머님은 바쁘게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서 모든 명의를 아들의 명의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날짜에 남편과 상간녀가 상주로 찾아왔습니다. 저와 아들을 보더니 여기서 기생하고 있었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모가 힘이 잘 들어가지도 않는 손으로 요강을 번쩍 들더니 소변이 가득 차 있는 요강을 남편과 상간녀에게 던졌습니다. 오줌을 뒤집어 쓴 둘은 이게 뭐야 하면서 난리법석을 떨었죠. 이 버러지 같은 것들아. 아범 너는 말이야. 네 아비가 오입질을 하다 죽었는데도 바람을 피워? 내 재산 네 한 푼도 안 준다. 내가 우리 손주한테 다 증여했으니까 2번 다신 상주 땅에 발도 들이밀지 말어. 제 뱃속에도 어머님 손주가 있는데요. 저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데 그게 어찌 내 손주가 될 수 있소. 우리 집에 아들 기운 없다 하더니 이게 내 아들이랑 절연하라는 소리였는갑소. 너희 뱃속에 애도 분명 고추 안 달렸을 거요. 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져. 오줌 뒤집어 쓰고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엄마 죽으면 재산 못 찾아올 것 같냐고 패드립을 치더라고요. 변호사가 우리 아들한테 증여하면 증여세를 2번 물고 준 거라서 절대 못 찾을 거라고 했지만 알려주진 않았죠.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상간녀가 임신해 있었기에 이혼을 해주지 않고 버텨볼까 했지만 시모가 뭘 질질 끄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랑 아예 상주로 내려와서 곶감 농장을 운영하며 시모의 병수발을 들었지만 2년 뒤 겨울에 시모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그렇게 가시고 아들이랑 저랑 장례 준비까지 다 끝냈는데 남편이 상주에 오더니 재산 정리를 하자고 하더군요. 너 줄 재산 없다고 변호사님이랑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죄다 훑더니 정말 시모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걸 보고는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상간녀가 애를 안고 쫓아 내려왔는데 그 애가 딸이더군요. 콩고물 하나 못 얻어간 전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그 뒤로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해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모가 물려준 농장을 잘 운영해가며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끝순이 돌아온 걸 축하한다고 저를 2팔 걷고 도와주신 덕분이죠. 우리 시모 하늘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저를 응원해 주실 거라 믿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서툰 타자를 눌러가며 한자 한자 인사를 드리게 된 70대 할머니입니다. 속이 영 시끄럽고 늙어서 이런 팔자를 살게 된 현실이 화가 나서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빨라도 너무 빠르네요. 저에게도 어린 시절, 아가씨 시절이 있었는데 어디로 나이를 먹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쭈글쭈글해진 얼굴과 손을 보면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구나 싶습니다.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웃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뭘 봐도 속이 답답하고 웃음이 나질 않습니다. 오늘은 제 2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놈들인데 어찌 일이 다른지 영 속이 아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병원 신세만 내리치고 있네요. 제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어 서툰 글솜씨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맥주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코올을 잘 먹지 못해서 술을 마시진 않지만 가끔 가다가 맥주 공장 노즐에서 바로 뽑아 먹는 맥주가 그렇게 꿀맛이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노즐에서 맥주를 뽑아 마실 수 있었지만 저는 술이 약했던 체질이라 간간히 마셨었어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청량하고 고소한 맛이 잊혀지지 않는 걸 보면 진짜 맛있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공장에서 회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기지도 못할 맥주를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완전히 취해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버스를 타고 가겠다고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는데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비몽사몽하는 와중에 버스 운전기사가 저를 막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제가 눈도 제대로 못 뜨고 하니까 걱정이 되었는지 혹시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원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저인데도 너무 인사불성으로 취한 나머지 버스 기사님께 땡땡동 사무소 앞에서 내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버스 기사님은 이곳이 종점이라면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버스를 한 바퀴 더 운행하였습니다. 원래 그러면 규정이 어긋나는 거라 안 되는 거라는데 저는 몰랐지 뭐예요. 아무리 불 꺼진 버스를 타고 내려서 어찌어찌 집으로 잘 나오긴 했는데 다음날 술에 깨서 출근을 하려고 보니 지갑이 없더라고요. 글쎄 술에 취해서 어제 탄 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린 게 술이 깨면서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취해서 얼마나 머리를 쥐어뜯었는지 바닥에 머리카락도 아주 수북했습니다. 결국 회사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일찍 퇴근을 해서 돈을 빌려서 버스를 타고는 종점까지 갔습니다. 제가 내려서 버스 회사 앞을 기웃거리고 있으니 어제 저를 태워준 기사님이 저를 알아보고 막 달려오시더라고요. 손에 지갑을 든 걸 봐서는 제가 흘린 걸 알고 일부러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아가씨 다음부터는 그렇게 술 드시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세요 하는데 제가 알겠다고 대답을 하면서 기사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죠. 생각보다 상당히 젊은 남자였어요.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하고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약간 당황해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일찍부터 버스 운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성격도 상당히 호탕해 보이는 것이 웃는 모습이 호감형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 한 곳이 두근두근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것 같은 마음에 은근슬쩍 말을 붙였습니다. 어제 집에 잘 데려다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갑도 찾아주셨으니까 제가 밥 한번 사겠다고 했죠. 그러니 저한테 지금 시간 되냐고 하더라고요. 요즘 말하는 직진남이라는 게 딱 제 남편을 향한 말이죠. 시간이 저녁 시간이기도 했고 저도 배가 고파오던 찰나라 좋다고 하고서는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기사식당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 김치찌개가 기가 막히다면서요? 저도 물론 김치찌개를 좋아하긴 하지만 뭔가 데이트하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밥만 먹는 거로구나. 이 사람은 내가 단순한 호의를 베푸는 줄 아는구나 싶어서 시무룩해졌죠. 밥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종업원이 이미 계산 다 끝냈다고 남자분이 하셨는데요? 하시는 겁니다. 순간 얼굴에서 은근히 피어오르는 기쁨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기사님한테 다가가서 제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왜 먼저 계산하셨냐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절 보고 웃으면서 그래야 다음에 또 얻어먹겠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겠습니까? 하더라고요. 순간 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또 귀엽다는 듯이 웃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식으로 허를 찌르며 다가온 사람에게 저는 속절없이 빠져들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밀고 당기기 그런 건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제가 연애라도 많이 해봤더라면 아주 잘했을 텐데 전 쑥맥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만으로도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밀고 당기기가 가당키나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는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남녀처럼 데이트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번 꼭 밥을 사겠다고 그분에게 데이트 약속을 걸고 그분은 저에게 다음에 사달라고 하면서 계산을 마치는 듯한 행태로요. 그게 바로 저희의 암묵적인 데이트 신호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대상으로 결혼 정년기라는 게 20대 중반쯤이었거든요. 저희도 결혼을 할 나이가 다가오고 서로의 이름을 수줍게 혼인신고서에 적어 넣으며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림이 빠듯한 것도 아니었고 서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허례허식이 싫어 결혼 사진만 동네 사진관에서 간단하게 찍고 식은 따로 올리지 않았죠. 저는 여전히 맥주 공장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버스기사 일을 하면서 둘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우리에게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둘이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단란한 집에서는 웃음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재롱을 떠는 두 아들을 보면서 우리 부부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죠. 첫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시 육아휴직 같은 게 없었기에 저는 오랜 세월 몸담았던 맥주 공장을 퇴사했습니다. 넉넉하게 받은 퇴직금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쓰겠다고 적금처럼 모셔두었죠. 갑자기 외벌이가 된 탓에 저는 집에서 인형 눈깔도 붙이고 포장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애가 어려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때 어린이집 같은 게 보편화된 시설도 아니었고요. 남편은 동네 버스 운전을 하다가 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고속버스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고속버스 운전이 마을버스보다 더 힘들었고 장거리 운전이었기에 봉급은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행복한 줄만 알았던 우리 가족에게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버스 사고를 당하게 된 날 아직도 저는 그날이 생생합니다. 허망하게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던 트럭과 사고가 나게 되었고 고속도로 특성상 빠르게 달리고 있던 남편의 버스는 크게 사고가 나고 말았죠. 승객들은 다행히도 얼마 다치지 않았지만 정면으로 트럭과 사고가 난 우리 남편은 그렇게 저와 두 아들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눈도 뜨지 못하고 병원으로 이송 한번 못 해본 채 그렇게 가버렸죠. 당시 남편의 사고가 뉴스에도 나왔는데 우리 남편이 핸들을 틀었다면 살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그만큼 승객들이 많이 다쳤을 거라고. 남편이 핸들을 틀지 않고 정면으로 트럭을 받아냈기에 남편만 참사를 당한 거라고 하더군요. 우리 남편 정말 직업의식 투철하다고 너무 멋있지 않냐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조금만 덜 멋있었어도 우리 아들들과 오래오래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유감을 표하던 버스 회사에서도 보상금이 두둑하게 나왔고 당시 졸음운전을 했던 트럭 운전수에게도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버스 안에 타있던 승객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위로금을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장례에는 모르는 조문객들이 찾아와 저를 위로하곤 했지만 저의 마음은 한 발자국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없는데 말이죠.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짜장면을 같이 먹어줄 남편이 없고 졸업식에 사진을 찍어줄 남편이 없고 결혼식에 혼주석에 같이 앉아줄 남편이 없는데 하루도 제 마음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지만 우리 아들들은 점점 자라나고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제가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여자가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취직이라는 건 남자들의 전유물 같은 것이었거든요. 다행히도 맥주 공장에서 배워둔 주판 실력이 출중해서 사정사정해서 남편이 일하던 버스 회사에서 사무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나이였지만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선 제가 가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옆집에 친하게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이웃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염치불구하고 아이들을 부탁하였습니다. 첫째 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둘째 아이는 유치원이 끝나면 옆집으로 가서 이웃과 함께 밥을 먹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물론 옆집 이웃에게 매달 수고비를 조금씩 주게 되었죠. 옆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진 않을까? 솔직히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잘 적응해 주었고 철이 일찍 들었는지 속 썩이는 일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아이가 세월이 흘러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나니 동생을 스스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 더 이상 가지 않고 제가 미리 준비해둔 밥솥에 밥을 꺼내어 식탁에 차려 동생에게 밥을 주기도 하고 간혹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더군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해내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혹시 몰라서 보상금을 꽁꽁 싸매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몇 년 동안 일을 안 하고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또 모르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미련하게도 우리 남편의 목숨값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제 키를 넘어설 때쯤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처음으로 우리 첫째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른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시험 성적을 말해주지 않아서 그저 망쳤나 보다 하고 말았거든요. 집에서 내리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도 못했는데 제가 언감생심 어떻게 우수한 성적을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우리 첫째 아이가 전교 5등 안에 드는 대단한 똑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고 싶다는 욕심이 번뜩 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돈으로 첫째 아이의 학원비까지 내주고 우리 세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조금 빠듯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원하는 일일 거라 생각을 하고 공부는 남편의 목숨값을 꺼내었으며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제 고민이 여러 차례 있었고 결국 그 돈을 꺼내자 우리 첫째 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 모두가 다 제 뜻대로 움직여주진 않았습니다. 똑똑한 첫째와 달리 둘째 아들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엇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둘째 교복 주머니에서 어느 날 담배가 떡하니 나오는데 정말 혼낼 수도 없고 벌렁거리는 가슴만 내리 붙잡고 있었습니다. 첫째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공부만 했으면 좋겠기에 동생에게 잔소리를 해달라고 부탁도 못했네요. 날이 지날수록 엇나가는 둘째 때문에 제가 마음고생을 조금 심하게 했죠. 어느 날 둘째가 술에 취해서 들어와 거실 바닥에서 술 냄새 풀풀 풍기며 잠을 자기도 하고요. 학생 신분인데 참 못하는 게 없는 무법자더라고요. 가정 환경이 어려우니 아이가 마음 붙이고 살기가 어려운가 싶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첫째는 정말 든든하고 우직하게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물처럼 흐르고 우리 첫째 아이가 대입시험을 치렀습니다. 떡하니 명문대 합격증을 받아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우리 첫째도 저를 보면서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축하를 해주었죠.
그때 우리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첫째 반만이라도 닮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엇나가기를 반복하던 우리 둘째는 저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언제까지 이렇게 거지꼴로 살 수 없다면서 자기도 공부에 취미가 없으니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등짝을 때리면서 말려도 보고 울며 애원하면서 말려도 봤지만 둘째의 마음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고등학교만큼은 졸업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배워봤자 하나도 소용없다면서 그냥 일을 하고 싶대요. 첫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둘째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 두라면서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 아니겠냐고 하더이다. 본인도 공부가 재밌어서 한 건 아니고 공부라도 해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억지로 한 거라고 했어요. 결국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둘째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바로 동네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도 샛노란색으로 염색해서는 누가 봐도 동네 양아치처럼 보였지만 그대로 배달 일이 재미는 있는지 일은 성실히 하더군요. 중국집 사장님이 우리 아들 일 잘한다면서 가끔 집으로 탕수육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첫째 아들이 군대를 만기 전역을 했어요. 그러자 둘째가 바톤 터치를 하듯이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은 정말 엄청난 수재였어요. 명문대에서 날고 기는 애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그런 수재요. 결국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보란듯이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는 와중에 둘째는 짜장면 배달 일을 쭉 하다가 중국집 사장님 사정이 좋지 않아 식당 문을 닫게 되면서 할 일이 없어지고 말았죠. 배달 일을 해봐야 돈이 안 된다고 하면서 며칠을 내리 고민을 하더니 자신 있는 건 운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형차 면허를 따더라고요. 버스 운전기사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손에 땀이 나도록 말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냐고요. 네 아비가 어떻게 죽었는데 네가 버스 운전기사를 하겠다고 하냐면서 아버지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그러더군요. 우리 아빠 멋있잖아. 나도 버스 운전할래. 이러는데 제가 어찌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계를 책임지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버스회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고 둘째는 우리 회사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연구실에서 성과를 내며 승진도 초고속으로 하고 아주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고 첫째 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만나는 거냐? 오래간만에 솜씨 자랑 좀 해야겠다. 갈비찜을 해둘까? 우리 아들 갈비찜 좋아하잖아. 라고 했더니 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군요. 집이 낡아서 부끄러우니 그냥 밖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 그러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부른 식당으로 가니 며느리 될 아이가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첫인상이 너무 곱고 예쁘더라고요. 하늘색 원피스에 머리에는 진주가 촘촘히 박힌 머리띠를 하고 왔는데 무엇보다 손이 정말 곱고 희고 예뻤습니다. 나처럼 고생한 손이 아니라 올곧게 쑥 자란 손가락이 예뻐서 아가씨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요? 하고 물어보니까 피아노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이 팔불출처럼 예비 신부가 피아노 전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손이 너무 예쁘더라. 이야기를 했더니 저한테 웃으면서 제가 살림이라는 걸 전혀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숨을 헛들이킬 정도로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살림을 해야 할 텐데 미리 배우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니까 저를 힐끔 보더니 그러더군요. 저는 도움이 있을 거라서 살림 안 배워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도 뭐 아들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예비 며느리도 레슨 같은 걸 한다고 하니까 알아서들 잘 살겠지 했습니다. 이것저것 대화를 하는 와중에 나한테 예비 며느리가 약간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매년 명절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었거든요. 결혼한다고 해서 그걸 바꾸고 싶지 않아서. 앞으로도 명절에는 그이랑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제사가 없다고 들었는데, 죠? 저는 맞는다고 제사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싱긋 웃으면서 그럼 명절에 여행 가도 상관없겠네요 하면서 네일 아트를 했는데 벗겨졌다면서 속상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첫째 아들은 또 그 손톱 보면서 까져서 속상해서 어떻게 하냐고 아주 둘이 짝짝꿍이 잘 맞더라고요. 우리 둘째만 저를 빤히 보면서 저거 둘 다 이상한 거 아니냐고 조용히 묻더라고요. 아무튼 뭐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른 채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형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어디서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요. 저는 그냥 대꾸 없이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첫째도 예비 처가 인사를 드리고 와서는 결혼 준비가 아주 착착 이루어지는 듯 했어요. 대망의 상견례 날이 마련되었다고 설레발을 치길래 저와 둘째가 함께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조심스러운 안부를 묻고 밥을 먹고 있는데 내내 사돈 부인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첫 만남이니 낯을 가리는 사람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표정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해서 나온 표정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식사 자리가 진행되고 나니 저에게 대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알아서 잘 살 테니 너무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제가 뭐 애들을 시기 질투해서 나쁜 소리를 하고 일부러 시집살이를 시키겠습니까? 원래 시자 붙으면 좋은 소리를 해도 나쁜 소리처럼 들리지 않겠나요?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몇 년 더 미뤘다가 결혼시킵시다. 그랬더니 그제야 그건 아니라면서 애들이 좋다고 좋아 죽겠다는데 빨리 시키는 게 좋지 않겠니요? 그저 딸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서 걱정이 되어서 한 소리라고 자기 딸 잘 봐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마음이 푹 상해버렸죠. 자리가 끝나고 첫째가 저한테 오더니 왜 그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했냐고 저를 타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찌나 팔푼이 같던지. 그렇게 똑똑하던 아들이 예비 며느리에게 푹 빠져서 저런 꼴을 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데도 처가를 싸고 들고 싶냐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뭘 했다고 시자 노릇했다고 저러냐고 아들이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하지만 좋다는 그 둘을 어찌 말리겠습니까?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더라고요. 첫째네 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겠다며 저희 집에 한복을 입고 찾아왔는데 둘 다 빈손이더라고요. 그래서 둘째가 처가해도 아무것도 안 드린 거냐고 물어보니까 첫째가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만 빈손으로 온 것이 뻔했죠. 아들 키운 거 참 소용 하나도 없더군요. 둘째가 그거 보더니 형도 참 너무한다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싸해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런 것들 먹이겠다고 갈비찜을 했다는 게 참 짜증이 나더군요. 밥 잘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제가 머리가 지끈거려서 이제 가보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저한테 은근히 말을 붙여오더군요. 어머님, 갈비찜 남았으면 저 좀 싸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그렇게 야들야들한 갈비찜은 처음 먹어봤다고 너무 맛있었대요. 제 손으로 한 음식을 또 맛있다고 먹어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싸주겠다고 했죠.
제가 또 갈비찜을 하면 큰 솥으로 한 움큼 쪄서 일부러 넉넉하게 만들거든요. 우리 둘째가 제가 만든 갈비찜을 워낙 좋아해서요. 제가 락앤락 통에 첫째 내주려고 갈비찜을 담고 있는데 쓱 보더니 냄비는 내일 돌려드리겠다면서 냄비를 번쩍 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 락앤락 통을 들고 가야지 했어요. 그러니까 에게 겨우 그거요? 하는 눈으로 바라보길래 이거면 너네 한 끼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비찜은 다음에 또 해줄게. 오래 두면 맛없어. 하는데 제 입에 다 들어갈까봐 아쉬우세요? 하고 뾰족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첫째가 다른 반찬도 싸달라고 하길래 작은 락앤락 통에 일일이 담아서 줬어요. 통은 집에 가서 옮겨 담고 씻어서 내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다음날 락앤락 통은 당연하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물론 그거 얼마나 한다고 새로 사면 되긴 하지만 알뜰하게 사시는 주부님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사봐야 찬장에 차리만 차지하는 거 아시잖아요. 남의 것을 빌려갔으면 당연히 빠르게 가지고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며느리한테 락앤락 통을 돌려달라고 3번을 이야기했더니 그제야 통을 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반찬 찌꺼기가 그대로 묻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통에 덜어놓고 빈 통은 씻어서 가져다 달랬는데 옮겨 담지도 않고 내내 그 통에 담아두고 먹다가 다 먹으니까 빈 통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뭘 다른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설거지만 해서 가져오라고 한 건데 그거 하나를 못 지키다니요. 물론 그거 덜렁 하나면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사연을 쓰지도 않았겠죠. 첫째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저를 너무 부려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저는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물론 퇴직을 생각하고 있긴 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일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첫째는 대기업 다니니까 나올 수가 없다면서 저한테 어머님 저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남편한테 해달라고 해야지 하니까 바빠서 안 된다고 하고 나는 일 안 하니? 하고 물어보면 어머님 그이는 대기업이잖아요. 하는 겁니다. 처음 한두 번은 해줬는데 도저히 안 되겠기에 친정에다가 이야기를 하라고 딱 잘라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 사랑 며느리 사랑이라던데 어쩜 며느리인 자기를 챙겨주지 않을 수가 있냐고 갈비찜 먹고 싶으니까 당장 해오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결국 저도 못 참고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임신해서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갈비찜 좀 해주랍디다. 그래서 내 회사 일은 네가 해줄 거냐고 화가 나서 이야기했더니 엄마 이제 일 쉴 때도 됐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생활비를 줄 것도 아니면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필사적으로 첫째 며느리를 피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달 동안 일이 바빴다고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일부러 아침 일찍 비몽사몽일 때 전화 걸어서 할 말만 하고 끊었죠.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된 날 저는 한달음에 며느리를 보러 갔습니다. 너무 이쁜 손주를 보면서 우리 첫째가 이렇게 아이도 낳고 키우는구나 싶어서 남편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첫째 며느리에게 수고했다면서 현찰로 300만 원을 뽑아와 조리원 비용으로 쓰라고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가 금액을 확인하더니 이러더군요. 요즘 조리원 가격이 얼만데? 겨우 300만 원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그 돈 내놔라 하고 가져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출산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저까지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죠. 그렇게 몇 주 후 저는 드디어 미루고 미뤘던 퇴직을 했습니다. 어차피 노후 자금이랄 거야.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도 있고 둘째 아들 결혼시킬 돈도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생각한 찰나였어요.
이제는 나도 여유 있게 여행도 다니고 유흥도 즐기면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퇴직하자마자 전화기에 불이 나더라고요. 첫째 며느리가 자기가 육아 너무 힘들다면서 저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친정은 뒀다 국 끓여 먹나 싶었는데 저도 손주가 보고 싶기도 했고 간혹 가다가 도움을 주는 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하루는 정말 죽겠다고 제발 와달라고 빌고 빌어서 큰맘 먹고 큰애네 집에 갔는데 글쎄 저한테 애를 쓱 맡기더니 자기는 친정엄마랑 목욕탕을 가겠다는 겁니다. 사돈 부인이 저를 보고 애를 봐주셔서 감사해요. 3시간만 있다 올게요. 하고 나가더라고요. 진짜 그 애미의 그 딸이라고 너무 기가 막혔죠. 그 뒤부터는 진짜 제가 연락을 완전히 피해버렸습니다.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죠.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런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골치가 아파서 저는 첫째네 사정은 나 몰라라 하고 제 취미와 여흥을 즐기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둘째가 저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번엔 또 어떤 어마어마한 며느리가 들어올까 싶어서 긴장을 잔뜩 하고 둘째가 소개해주는 예비 며느리를 만났는데 완전히 예상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어찌나 복스럽게 생겼던지 통통한 볼살에 동글동글한 인상이 너무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하지만 생긴 게 성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제가 먼저 선수를 치고 말했습니다. 나는 시자 노릇한다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서로 안부 전화나 간간히 하고 깊게 관여하면서 살지 말자. 오해받기 싫단다. 제가 일부러 딱 잘라서 차갑게 이야기를 하니까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걸 기대했다고 하면서 서로 좀 부딪히면 어떻겠냐고 같이 어울리고 부대끼면서 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둘째 며느리 될 아이가 부모 없이 힘들게 자란 친구라고 하더군요. 부모의 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결혼하면 시부모님한테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살았대요. 우리 아들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이기에 자기한테도 친부모나 다름없다면서 자기를 친딸처럼 생각해달라고 하더군요. 우리 둘째가 학창시절부터 제 속을 많이 썩였던 놈이었잖아요. 제정신 차리고 산 지는 몇 년 안 됐는데 그게 다 이 아가씨 덕이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올 손님도 몇 없다면서 허례허식 없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스몰 웨딩인지 뭔지 그거 하고서는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도 해외로 가지 않고 국내 여행을 했다는데 무슨 각 지방에서 좋다고 하는 특산품은 다 사왔더라고요. 저한테 어머님 이거는 뼈에 좋고 이거는 눈에 좋고 간에도 좋고 하는데 제가 놀래서 며느리한테 너 사기 맞은 거 아니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깔깔 웃으면서 사기 맞죠? 자기야, 내가 이거 사기라고 했잖아. 이러더군요. 알고 보니 아들이 고른 상품이었습니다. 허구한 날 집으로 찾아와서 어머님, 저 요리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들러붙고 시장 구경 가자면서 들러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귀찮았는데 싹싹하게 저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슬슬 마음이 둘째 며느리에게 기울기 시작했어요. 경우 없이 쌀쌀맞은 첫째네와 다르게 싹싹하게 구니까 어찌나 예뻐 보이던 저. 제가 반찬을 해다 주면 그 반찬통을 씻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자기가 만든 반찬을 채워서 주던 아이예요. 어머님 요리하시는 거 보고 저도 만들어 봤는데 어때요? 하면서 전해주는데 어찌 맛이 없을 수 있겠나요? 그렇게 오순도순 잘 지내던 와중에 둘째네도 임신을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우리 복덩어리가 아이를 가지다니 내가 봐줘야지 마음을 굳게 먹었죠. 태교 여행을 온 가족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첫째네에게도 물어보니까 첫째 며느리가 질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둘째네만 무슨 수영장이 딸린 펜션을 잡아서 신나게 놀다 왔습니다. 사진을 전부 맞춰 찍고는 프로필 사진으로 바꿔두었더니 첫째 며느리가 자기 빼고 다녀와서 그렇게 즐거웠냐며 성질을 내더라고요. 같이 가자니 싫다고 해놓고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갔죠. 둘째네가 임신 6개월째 맞이했을 때 제 몸 상태가 영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고 소변을 누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던 것이죠. 왜 이럴까 싶어서 병원을 가야 하다가 순간 머리에 핑 도는 느낌이 들면서 배가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막 토할 것 같이 울렁울렁거리는데 제가 119에 전화를 걸어서 도와달라고 하자마자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요즘은 위치 추적인가 뭔가가 다 된다고 하더니 제 위치를 추적해서 찾아온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급성 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오래 방치해서 기능이 많이 나빠졌다고 혈액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또 주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데 너무나도 막막한 겁니다. 아들들이 병원에서 연락받고 헐레벌떡 도착을 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켜주는데 자기들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또 투석을 할 때 보호자가 필히 함께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눈치만 보고 있던 찰나에 둘째 며느리가 걱정 말라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더군요. 임신 6개월에 병원 자꾸 가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도 박박 우기더니 출산 때만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정말 둘째가 저를 극진히 보살피면서 왔다 갔다 해주었습니다. 신장 이식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물도 많이 먹지 말고 반찬도 전부 저염으로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손수 반찬까지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딴 건 몰라도 둘째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들였구나 싶었어요. 점점 더 기력을 찾고 회복을 해가는 와중에 둘째 며느리가 드디어 손주를 낳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병원까지 찾아가서 둘째 며느리에게도 300만 원을 주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엉엉 울더라고요. 첫째네는 왔다 갔냐고 물어보니 바빠서 못 온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하나하나 예쁜 구석이 없는 놈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틀 뒤에 조리원으로 옮긴다고 하길래 이왕 간 거 마사지 받고 푹 쉬다가 오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혈액 투석은 동네 병원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너무 만만하게 봤던 거죠. 일주일 뒤에 제가 또 쓰러지게 된 겁니다. 소변량이 줄어들고 몸이 으슬으슬하더니 그만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둘째네는 조리원에 있으니까 첫째네에게 호출을 했어요. 얘야,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으니 병원으로 와다오. 외요는 무슨 외요야. 보호자가 필요하다는데 아들들이 죄다 바쁘니 네가 좀 와야겠다. 저는 뭐 안 바쁜 줄 아세요? 동서는요? 둘째네는 출산해서 조리원에 있지 않니? 조리원에서도 다 외출되고 하는데 나가 놀 수 있을걸요? 내 병원에 오는 게 나가 노는 거야? 됐다, 끊어. 병원에서 보호자님을 찾는데 제가 보호자 같은 거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좀 걱정이 됐나 보더라고요. 남루한 늙은이 혼자 병실을 차지하고 있으니 돈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요. 보호자 명단에 있던 첫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한테 차례로 연락을 했는데 둘째가 떡하니 전화를 받은 거죠. 애가 놀래서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저한테 왜 혼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형이 연락 안 받더냐고. 분명히 둘째 며느리가 출산하기 전에 첫째 며느리한테 연락해서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서러운 마음이 들어서 죄다 이루고는 둘째한테 조리원으로 가보라고 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고 저도 퇴원해서 집에서 안정 취하고 있었는데 둘째 며느리가 찾아왔더라고요.
조리원에 있느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죄송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괜찮다고 하니 한알은 뭘 싸들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갈비찜용 갈비를 수두룩하게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몸보신을 시켜주겠다더니 양동이에 담가 핏물부터 빼더라고요. 한두 시간 담궈놓는 동안 며느리랑 이야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집에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문을 열어주니 큰며느리였습니다. 떨떠름하게 네가 여긴 웬일이냐고 물으니 갈비찜 하신다고 해서 얻어가려고 왔어요 하면서 김장통을 떡하니 꺼내놓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 병원에 있었을 때는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비치던 게 갈비찜을 얻으러 왔다고 하니까요. 둘째 며느리가 제가 불렀어요 하더니 무거운 양동이에서 갈비를 하나하나 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핏물만 남은 양동이를 냅다 큰며느리 얼굴에 쏟아붓는 게 아니겠습니까? 큰며느리가 동서 미쳤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둘째 며느리가 딱 잘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친 게 누군데 그래. 어머님 아프셔서 내가 조리원 있는 동안만 봐달라고 했는데 그걸 못해? 못된 년이. 어머님 괜찮냐고 안부 인사 한 번 없이 갈비찜을 얻으러 와? 큰며느리가 놀래서 김치통도 버려두고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제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둘째 며느리한테 손뼉을 치고 말았네요. 저녁에 갈비찜을 해놓고 둘째네랑 사이좋게 나눠 먹고 있는데 첫째가 오더니 제주씨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형은 할 말 없다고 둘이 싸우려고 들길래 제가 말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첫째야. 내가 너 스스로 잘 살길래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보고 살고 싶구나. 어디 어미가 쓰러져서 오늘 내일 하는데 바빠서 못 온다고 하질 않나. 안부 전화 한 번 없을 수 있니? 우리 죽을 때까지 서로 연락하지 말고 살자. 첫째가 놀라서 엄마 하고 부르는데 일 없다고 이만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2년 동안 저는 둘째네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우리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실감이 가더라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혈액투석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계속 죽음의 문턱을 오가니 재산을 일찍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며느리한테 제가 남겨둔 3천만 원이 든 통장을 주니 며느리가 눈물을 짓더라고요. 둘째야, 시엠이랑 사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며느리는 항상 얼굴 한번 안 찡그리고 힘든 일 다 해주고 내가 너네한테 나눠줄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 통장만큼은 너네한테 주고 세상을 뜨고 싶구나. 며느리야, 얼른 받고 이 돈으로 손주 크면 대학 등록금 필요할 테니 그때 쓰거라. 어머님, 제가 이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저는 정말 제 부모님 같아서 잘 챙겨드린 거예요. 평생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준이 다 클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또 첫째네가 어찌 알았는지 우리 집에 2년 만에 찾아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왜 차별 대우를 하냐는 겁니다. 3천만 원 통장 이야기를 운운하면서 자기도 달라고 따지고 드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돈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한 적은 있냐고. 이제 와서 얼굴 비추는 건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첫째 며느리는 나 안 보고 살아서 신난 것 같던데 돈 때문에 찾아온 거냐고 당장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첫째가 무릎을 꿇고는 요즘 집안 사정이 안 좋다고 대기업에서 일만 죽어라 하는데 몇 번이나 승진이 누락됐다고 하더군요. 엄마, 진짜 나 너무 힘들어. 제발 그 3천만 원 우리 주면 안 돼? 와이프 진짜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정말 미친년이라니까. 대기업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콧대만 높아서는 동료 와이프가 신상백 샀다고 자기도 똑같은 거 사야 된다면서
다음날 700만 원짜리 백을 사버리질 않나. 나 정말 미치겠어. 난 퇴근하고 맨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돈 걱정에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엄마. 들어보니 집에서는 며느리가 바가지도 긁고 요리도 안 해서 맨날 라면만 먹고 버티고 있대요. 버는 돈은 족족 쇼핑에 쏟아붓느라 허리가 휜다고요. 사치에 빠져서 생활비는 부족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데 3천만 원이 욕심났다고 이야기를 하더이다. 그러게 네가 어미 버리고 잘 살 줄 알았더냐? 그러게 네 와이프 편들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뒤통수는 거기서 맞고 왜 나한테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명문대 식이나 나와서 자기 앞가림 잘하고 살 줄 알았던 첫째가 저 모양이니 요즘 속이 썩어서 밥도 제대로 못 넘기고 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몰라요. 이래서 며느리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들어야 한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자식들 도와주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후회 중입니다. 돈이 아니라 인성을 봤어야 했는데 속이 정말 썩어 문드러집니다. 저와 같은 고민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